네, 그럼 두 번째 시간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여러분 잠깐 좀 집중 좀 해주시죠. 이제 바로 시작을 해갖고 빨리 끝내고 맛있는 또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예, 집중 좀 해주시고요. 이번 강의는 VC 산업의 역사와 VC의 개념, 스타트업과 VC의 관계를 강의해 주실 카이스트의 백용옥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백용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주제는 VC 산업의 역사와 VC의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론 수준에서 얘기할 거고요. 앞에서 김영태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들하고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너무 글씨가 작았다, 너무 시간이 빨랐다, 그럼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미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점심 시간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템포를 약간 빠르게 하고 있어요. 괜찮겠죠? 그럼 오히려 집중도 잘 돼요. 여러분들 인강 들을 때 1.5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쭉 달릴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점심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장표가 다 있기 때문에 제 소개는 이 장표를 여러분이 쓱 한번 보시고 그냥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VC들에게 돈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태펀드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사모펀드에 돈을 주고 있는 한국성장금융펀드의 또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단에서의 바라보는 입장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 자금을 이제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김용태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VC의 미래는 좋은가요? 물었는데 저는 무진장 좋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VC는 신나요. 항상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갖다가 투자를 하는 업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배분을 해야 우리가 로보틱스를 하고 국방산업을 하고 이런 걸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신나요.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다른 분야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과거 가지고 또 잘잘못 따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VC 산업의 역사와 VC의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걸 왜 하느냐? 역사를 알면요, 실리콘밸리를 가더라도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문화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VC 계약서를 보더라도 이게 역사적인 이유에서 다 이런 견제와 균형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가 통용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처 캐피탈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는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특히 대항해 시대 때 이렇게 우리가 보통 큰 이제 선박을 이끌고 벤처를 떠나요. 근데 한 6개월, 12개월 돼서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펀딩하는 게 누가 해요? 돈 가지고 있는 쩐주죠. 쩐주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왕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왕이나 여왕들이 이런 벤처를 갖다가 펀딩을 하는데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6개월 후에, 12개월 후에. 근데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그 많은 리스크를 갖다가 같이 감당했던 왕가와 여기에 있던 이제 선박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갖는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벤처 캐피탈의 개념의 시초예요. 리워드는 먼 미래에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것을 믿고 하는 건데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리스크가 있어요. 돈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전부터. 특히 이제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보통 우리가 전쟁이 있을 때쯤 되면은 많은 기술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잖아요. 이건 죽고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갖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나왔던 과학기술의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산업용으로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해서 쓸까? 보통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리콘밸리도 예외는 아니었죠.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Something Ventured라는 거는 다큐멘터리를 있는데 유튜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클릭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사과밭이었던 곳이 지금은 이렇게 하이텍 산업으로 바뀐 게 지난 60, 70년간의 역사가 쭉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요 인물들이 나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책도 거의 이쪽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은 바이블인데 왜 그럼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에 생겼지? 텍사스도 아니고 보스턴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그걸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짧게만 얘기해 보면은 동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워싱턴이랑 가깝기 때문에 정부의 돈을 따오고 정부의 과제를 따오고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저 멀리에 있는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보면은 외진 곳에 있지만 그것과 단절돼서 우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그 문화가 보스턴하고 캘리포니아를 비교한 책이 요겁니다.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뭐 우리 업계에서는 클래식처럼 읽는 책이기 때문에 보스턴과 실리콘밸리의 문화적인 차이를 보여주면서 왜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가 됐고 뉴욕하고 보스턴은 왜 또 다른 문화였고 그걸 보여줍니다. 실리콘밸리의 시초를 얘기할 때 이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스탠포드 교수였던 윌리엄 샤클리라는 교수님이 예전에 반도체의 그 기본이 되는 트랜지스터라는 걸 갖다가 발명했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1956년도에 탔어요. 그때 이제 노벨상을 타시고 난 다음에 벤처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교원 창업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지만 연구는 굉장히 잘하시지만 저기 매니지먼트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분들하고 박사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유능한 인재들 끌어갖고 이 반도체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에 계셨던 이 8명이 후에 그 8인의 배반자 Traders 8라는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같이 일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같이 벤처를 못하겠다 하고 딱 한꺼번에 한 팀이 돼서 뛰쳐나와요. 이 팀이 핵심 인재가 한꺼번에 뛰쳐나오면 당연히 그 전에 있던 그 반도체 회사는 망했고요. 이분들이 나중에 차린 회사가 Fairchild Semiconductor라는 회사를 따로 차려요. 근데 그걸 갖다가 펀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시초로 이 아서 락이라는 사람이 뉴욕에 있던 월가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연결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엔지니어들과 전문적인 재무가와의 만남으로써 벤처 캐피탈이 공동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갖다가 그린 뭐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 사실 많은 것들이 발전해요. 그리고 사실 이분도 월가에만 있다가 이거 가만 보니까 벤처 캐피탈이란 용어가 막 태동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용어와 상관없이 개념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대박이 나면은 사실은 이거는 돈만 버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월가에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캘리포니아로 가갖고 전문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때 70년대 때 뭐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계속 그 펀딩했던 회사들이 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페어차일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에 엔젤 창업했고요, 엔젤 투자를 했고요, 뭐 애플, 뭐 텔레다인, 뭐 SDS 지금은 이런 것들은 다 합병이 돼서 모르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애플은 아직도 있으니까 다 그 시초가 이분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최초의 만남은 이제 저 Fairchild Semiconductor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airchild는 거기에 그 8인의 배반자분들이 요 유명한 사진에 나오는 분들인데 후에 이분들이 한 명은 인텔의 창업자가 되고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라이너 퍼킨스의 창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뭐 페어차일드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파생돼 갖고 또 하나씩 나와서 또 새로운 걸 창업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창업을 계기로 재무학을 조금 공부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고 전문적으로 요때부터가 이제 정말로 전문적으로 창업이라는 프로세스가 생겨나고 전문적으로 벤처 캐피탈이라는 계약서 또는 벤처 캐피탈의 문화가 전문적으로 생겨나던 시절이 60년대, 7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됐던 사람들 또는 그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실리콘밸리에 현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창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90년대 IT 버블 이후에서는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팔 마피아들이 이런 역할을 해요. 피터 thiel이 많이 이제 그 창업도 하고 벤처 캐피탈도 하고 피터 thiel하고 일론 머스크의 그 제자들과 같이 공동 창업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쫙 뭐 유튜브 창업자가 되고 구글 맵스 창업자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의 많은 그 기업들은 다 그거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공부했고요. 버클리에 있는 데서 샌프란시스코 바로 건너편에 그 스탠포드는 저기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지역을 갖다가 통틀어서 실리콘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또 한 명의 역사적인 인물이 조지 도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을 상대했던 분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조지 도리오라는 분은 사실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경영대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좀 특이했었어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론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이분은 오히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시아드라는 비즈니스 스쿨의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하다가 대학을 아예 창업을 해버렸고요. 교수를 하면서도 벤처 캐피탈을 강의해요. 뭐 저 같은 벤처 캐피탈 강의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때 전문적으로 강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늘 연구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처럼 벤처라는 것도 리워드가 정말로 먼 미래. 이거는 뭐 6개월, 12개월 단위가 아니라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먼 미래에 있는데 그 리워드는 엄청나게 큰 가능성이 있고 그 기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파이낸싱을 하지? 누가 이거 자원을 다 대주지? 리스크는 너무 크고 불확실성도 너무 큰데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아무도 여기가 뛰어들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문제점을 갖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자기가 벤처 캐피탈 회사를 좀 차려요. 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얼핏 듣기에는 R&D 센터처럼 들리지만 사실상은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의 책도 있지만 벤처 캐피탈의 본질은 high risk, high potential 혁신과 그 혁신을 이제 시장에 상용화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는 기법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스마트하게 하지? 그리고 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갖다가 어떻게 동참시킬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배분을 하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10년간 운영을 해갖고 그 인내 자본을 갖다가 끌어들이지? 그걸 갖다가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그게 사실 오늘날의 벤처 캐피탈 투자 계약서의 거의 기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사실은 이 극초기 단계에 창업 금융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야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거기에 맞춰서 핏이 맞게끔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창업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시장에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내놓는 프로덕트 빌딩이라는 숙제를 해야 되고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돌파구가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스루가 있고 뭐 힘든데 그걸 하면서도 컴퍼니 빌딩을 또 해야 돼요. 조직도 만들고 조직 체계도 만들고 그리고 인재와 사람과 돈을 끌고 와야 돼요. 이렇게 커다란 두 개의 숙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달픈 삶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리워드는 엄청나게 크겠죠. 성공을 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강의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돈도 중요한데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끌고 오느냐.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끌고 오는 건지를 알려 그러면은 창업 금융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갖고 와야 내가 그 다음 마일스톤까지는 뭘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갖고 오느냐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벤처 캐피탈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은 뭐 사전적인 의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벤처 캐피탈은 고성장 잠재력이 있는 초기 단계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과 기술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높은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금융 자본으로서 모험 자본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험이라는 말은 수익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지 않은 투자로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투자금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투자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 사실 이제 쭉 이제 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50년간 쭉 해보니까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였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잉여 자본이 많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뭐 빅테크도 생기고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70년대 생기고 막 그랬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한 국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많이 깨닫게 됐어요. 모든 일자리는 여기서 나오고 새로운 일자리들은 그리고 고급의 일자리들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 다 나온다는 것이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금융시장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출 형태의 금융이 있고 그거 이제 우리 융자금이라 그러죠. 돈을 빌려서 이자를 얹혀서 뭐 일정 금액 갚는 거죠. 그런 융자형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분형 투자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대가로 아예 우리 기업 또는 내 자산, 이게 부동산이 됐든 뭐 기업이 됐든 내 자산의 소유권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debt하고 equity인데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투자를 할 때는 또는 우리가 뭐 집을 살 때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끌고 와서 매달 우리 월급이나 뭐 우리 수입에서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죠. 한 30년간 갚아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현존하는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가 괜찮아요. 근데 벤처는요. 현존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꿈밖에 없어요. 썰 푸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벤처는 극초기 단계에는 사업가와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담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요. 데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뭘 믿고 담보가 없는데 실물이 없는데 이 꿈만 가지고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그러면 나도 동참을 하겠다. 그 대신 그 결과물의 소유권의 일부를 나도 동참한다. 10%, 20% 이렇게 지분 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절대 다수가 다 지분 투자입니다. 근데 담보 뭐 이건 예외적으로 데트가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지엽적인 것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거의 벤처 캐피탈은 에quity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매출도 없고 담보도 없고. 근데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제품과 혁신을 내놓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길을 터널 끝이 깜깜한 그런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와 언설티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을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난 한 15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많이 그 발전을 해서 예전에 우리가 한 50년, 60년 전에 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지금은 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한 60년대를 돌아가 볼게요. 그때 있었던 기업들,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들이 대기업들이죠. 삼성, LG, 뭐 현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국가 전체를 보면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렇지만 그 극소수는 거의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의 경제적인 임팩트를 가지고 있어요. 고용도 그렇고 매출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시총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대신 대다수의 기업들은요. 중소기업들이에요. 또는 소상공인들이에요. 뭐 지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거는 한 200만 개 정도 돼요.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 중소기업들 다 합치면요. 근데 그들의 각각의 매출은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합치면요 뭐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숫자는 이쪽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종사자들까지 포함해서 선거 때는 이쪽에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해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임팩트는 이쪽이 더 커요. 그게 이제 초록색 박스하고 빨간색 박스의 차이인데요. 스타트업은요 엄밀히 말하면 빨간색 박스도 아니고 초록색 박스도 아니에요. 파란색 곡선이에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대기업이 되고자 하는 저 파란색 곡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저 빨간색에 있는 소상공인들은요 작은 기업들은요 영원히 작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 파란색 곡선은요 지금은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트업이 비상장 기업이면서도 고성장형 혁신 벤처 기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토스, 당근마켓, 뭐 컬리, 오픈 AI 다 비상장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고색 성장을 했어요. 여기서 이 초록색 박스에 해당하는 뭐 SK, 현대, 삼성, LG들이 쭉 지난 한 60년간 성장해 오면서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은 미국 빼고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지만 리소스를 어디서 따와요? 정부한테 따와요. 정부가 다 들고 있었어요. 네. 정부가 땅 갖고 있고 라이센스 갖고 있고 정책 자금 다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도 우리가 고속 성장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소스를 갖고 있는 게 다 정부 의사결정권자들이면요.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라이센스 따오고 땅 따오고 뭐 어마어마한 수백억 단위의 대출금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대출금 가지고 성장을 했던 기업들은요. 기업 지배 구조가 달라요. 소유권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중심의 오너십 경영이 가능해요. 근데 요즘의 스타트업은요. 기업이 탄생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민간 쪽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리소스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VC들로부터 받아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에quity 투자가 돼서 지분을 줘야 돼요. 그러면요 이사회 구조가 달라져요. 지배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생긴 기업들은요 가족 경영 중심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사회 멤버가 돼서 기업 지배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좀 그렇게 좀 변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도 옛날 기업들은 뭐 에르메스나 뭐 이런 뭐 로레알이나 이런 데는 다 가족 경영 중심의 오너 중심이지만 요즘 생겨난 것들은 전부 다 민간에 있는 VC들 투자를 받기 때문에 그 기업 지배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네. 자,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아까 이제 김영태 교수님께서도 그 제이커브를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제이커브입니다. 많은 혁신 프로젝트가 뭐 대부분의 혁신 프로젝트가 다 똑같지만 처음에는 선투자 후 리워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수익률을 보시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뭔가 손익분기점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가갖고 플러스의 수익률을 올리게 되겠죠. 혁신 프로젝트는요. 문제는 혁신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구간의 길이가 얼마나 길지 몰라요. 얼마나 깊을 줄도 몰라요.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혁신 프로젝트 종류마다 달라요. 근데 이 마이너스 구간을요 우리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는 Valley of Death. 저 마이너스 구간을 갖다가 그러면 누군가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저 끝에까지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원이 필요해요. 저 마이너스 구간을 갖다가 이제 채워주는 사람들이 엔젤 투자, VC 투자 이런 전문적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업 전체가 벤처 캐피탈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는요 마이너스였다가 쭉 올라가는 듯 했다가 하다가 다시 그냥 마이너스로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다 죽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봤지만 이번 생은 아니구나. 뭐 이번 생은 아니고 이번 스타트업은 아니구나 하고 다시 새로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처음부터 알고 너무 오래 가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뭐 산업자 기간 산업 같은 경우에 댐 건설을 한다. 굉장히 길다는 것도 알아요. 굉장히 깊다는 것도 알아요. 그거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어디 인공위성을 갖다가 한다. 그거는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굉장히 얕고 굉장히 짧은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아요. 떡볶이집을 했어? 그럼 나도 떡볶이집 여기도 하면 되겠네 하고 대충 알아요. 초기에 뭐 한두 달 마이너스 기간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이거 또한 또 벤처 캐피탈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수익률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저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벤처 캐피탈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어느 정도는 선투자 기간이 있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저런 뭐 영세 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걸 투자를 해야 우리 펀드에 그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돈 벌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미래 먹거리로서 훨씬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더 높게 수익률이 나오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주황색 박스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뭐 세콰이어 캐피탈하고 클라이너 퍼킨스가 아마 양대 산맥으로 제일 유명했었어요. 왜냐하면 70년대부터 1세대 전문 VC들로서는 세콰이어 캐피탈하고 클라이너 퍼킨스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에 다 투자를 했던 초기 그 투자자들입니다. 뭐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다 요 두 회사가 다 키워낸 것들이에요. 그 다음 2세대들이 요즘 그래도 제일 핫한 게 아마 A16Z, 앤드리슨 호로위츠, 뭐 여기 뭐 NEA는 거의 뭐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뭐 수백 개, 수천 개 이제 VC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난 한 뭐 10년, 15년 사이에 굉장히 전문화가 됐어요. 전문화가 되면서 재미 한인 이제 VC들이 돈을 들고 다시 한국에 와갖고 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에서 펀드레이징 갖고 펀드를 만들었는데 자기네들이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거는 한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가만 들여다보니까 한국은 정말 잘한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전문화시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글로벌 VC들이 사실은 다 한인 창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알토스 벤처스가
그래도 2009년 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난 15년 사이에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스타트업들 직방, 크래프톤, 토스,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쿠팡, 뭐 타다 이거 다 알토스 벤처스의 작품입니다. 예, 조단이 부자가 됐습니다. 10년 사이에 됐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 각 산업 버티컬별로 다 전문화를 시키는 작업을 쭉 해왔는데 그 다음 이제 후배 세대들도 다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뭐 한투파, 한국투자 파트너스라든가 IMM은 물론 그 사모펀드 쪽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VC 쪽으로 좀 전문화가 많이 되고 사실 사모펀드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 자꾸 VC 쪽으로 오는 이유가 VC 쪽에 돈이 더 많이 되거든요. 이쪽이 더 미래가 있거든요. PE 쪽은 조금 정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DSC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런 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VC예요. 네, 상장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여기 주식 사도 그냥 VC를 갖다가 일부 소유하는 겁니다. 근데 VC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지분 투자를 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아까 오전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VC의 역할은 사실 창업 금융 시장에서 자본을 갖다가 쭉 끌어 모아서 그거를 이제 유망한 스타트업에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일 목적이죠. 그게 이제 역할이에요. 하나의 중간 매개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알토스 벤처스한테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좀 유명한 투자자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투자를 받았다라는 그 보도 기사가 나가기만 하면요. 투자금이 내 계좌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계속 전화가 울려요. 사업 잘 돼요. 우리랑도 하자. 그래서 그냥 잘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레퍼런스 역할을 하고 그 인증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대학에 갔다 이런 브랜드 네임 역할을 또 합니다. 예. 그래서 VC들도 레퓨테이션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레퓨테이션 관리를 하려 그러면은 마치 대학 레퓨테이션 관리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산다고 해서 그들 본사에 가갖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주주총회에 참여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게 거의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빼고는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삼성전자 주식 올라가는 거는 그냥 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못 합니다. 예. 근데 VC들은요, 액티브한 투자자들이에요. 이게 뭔가 기업 가치가 안 나온다 그러면요, 뭔가 도와주고 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 창업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또 공동 소유주 입장에서 봤었을 때 많은 그 가치 창출을 또 도와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한 투자자고요. 거기에는 이제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요. 새로운 CEO를 갖다가 소개시켜준다든가, 새로운 마케팅 전문가를 소개시켜줘서 고투마켓 스트래티지를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영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양한 기업들 투자를 해봤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거 동그랗게 만들지 말고 네모로 하면요 shipping 코스트 확 줄어들어요. 뭐 이런 경영자문들이 쌓인 노하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잘 하는 데가 마치 좋은 대학처럼 그냥 평판만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커리큘럼이 좋은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잘하는 데가 계속해서 스타트업들로부터도 선택받고 유망한 이제 그런 V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VC들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VC가 된다 그러시면요, 평생 공부하고 평생 열심히 노력을 해서 평판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요, 특히 극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일수록 누구로부터 돈을 받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기에 도달한 큰 중견기업, 대기업이 사업을 위해서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신한은행에서 받나? 국민은행에서 100억을 받나? 똑같은 100억이에요. 근데 컴퍼니 빌딩을 막 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A한테 100억을 받았느냐, B한테 100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이사회 구조와 소유권 구조, 기업 지배 구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창업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한 배를 탔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100억을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심지어 내가 알토스한테 받는다. 그러면요, 저는 디스카운트를 줘서라도 무조건 딴 데 다 거절하고 알토스랑 일할 것 같아요. 알토스 제가 지금 광고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아니면은 저쪽은 100억 못 주겠다. 나는 한 85억밖에 못 주겠다. 아 괜찮아요. 85억 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같이 일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를 줘서라도 가는 거죠. 뭐 일례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대학이라는 어떤 비유를 들었지만 저쪽에서는 장학금 주겠대. 이쪽에서는 장학금을 안 준대. 난 장학금을 안 줘도 나 그냥 하버드 갈래요.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극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이거 네. 그다음에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긴 하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 역사하고 스타트업의 역사를 책으로 쓴 게 있어요. 금년에 나왔었어요. 절찰리에 판매 중이고요. 뭐 온라인에 가 보시면은 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태까지는 제가 지금 글로벌한 VC들 여기서 보통 우리가 글로벌 VC라 그러면은 미국 VC예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있는 그런 투자 계약서와 그런 게 스탠다드가 돼서 다른 나라들 다 베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VC들은 미국 VC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정리해 놓은 책이나 뭐 자료가 없어갖고 제가 했어요. 근데 뭐 아주 디테일한 거는 빼고 이건 대중들을 위한 이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뭐 전문 용어는 빼고 그냥 우리나라가 역사는 왜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다른가를 조금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읽어보셔도 돼요. 우리나라는요 제1차 벤처 붐이 일어났던 90년대 말 IT 버블 때 벤처 기업 등록수나 뭐 이런 걸 보면 쭉 올라왔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벤처 버블이 터질 때 미국에서 터질 때 우리나라도 터졌고 자금 경색이 일어나면서 자금이 흐르지 않았고 VC들로부터 다 이제 돈이 빠졌어요. 다 망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벤처 업계에 이게 돈이 된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갔던 돈과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 자제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은 진승영 게이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분들 좀 4대 게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예, 저기 또 우리 지도 교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어서 사실은 그때 벤처 캐피탈 선진화 뭐 규제라고 해갖고 사실은 말은 선진화 뭐 규제라고 하지만 싹 이제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규제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때 생겨난 규제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있으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이렇게 규제가 빡세지? 왜 이렇게 많지? 옛날에 그 어두운 그 역사가 있었고 정경유착에 의해서 벤처 캐피탈 돈들이 좀 정치인들하고 연루된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요 90년대 말에 막 생겼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말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벤처업계에서는요 이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어요. 그게 2000년대예요. 금융위기 때까지 심지어는 2010년대까지도 조금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많은 것들이 분위기가 바뀌면서 오히려 지금이 제2의 벤처 붐이고 AI 붐이고 지금은 훨씬 사업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됐고 그때 너무 불합리하고 빡셌던 이제 규제들을 갖다 하나씩 다 없애고 좀 합리화를 시키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과도하게 뭔가 조금 벤처 초기에 있었던 것들 중에 불미스러운 일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부분적 시장 실패를 과도한 정부 실패로 악화시켰다라는 평가를 지금 와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또 뭔가 고치자 그러면 또 확 또 빨리 고치잖아요. 다 그냥 싹싹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아졌고요. 지금은 또 계속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었지만 지금은 꽤 잘하고 있고요. 벤처 건전화 방안 2002년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그 등락이 비슷하게 이렇게 쭉 왔다. 제1차 벤처 붐은 90년대 말 IT 버블 때 있었고 제2차 벤처 붐은 아마 2010년대 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많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쫙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꺼져가려고 하는데 AI 붐이 또 일어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역사의 이제 큰 특징을 보면요, 크게는 한 3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태동기예요. 태동기는 국내 1세대 벤처들이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생기고
아마 국내에서 최초 VC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이제 아주 IB 투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국기술 진흥 주식회사 74년도부터 시작됐던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모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생겨났던 곳들은요, 주로 카이스트나 키스트나 과학기술연구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다가 상용화를 하기 위한 이제 방안을 갖다가 많이 그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VC들 기법을 이제 최초로 80년대에 들어와서 조금 막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우리가 응용을 하고 상용화를 하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형태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기술자들 위주로 좀 생겨났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제 1차 벤처 붐이 일어나던 IT 버블 때 금융계 사람들이 많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벤처 캐피탈 계약서들이 금융계 관점이나 금융계 위주로 생겨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2 벤처 붐인 이제 3세대 VC들은요. 해외에 있던 글로벌 VC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알토스 벤처스라든가 뭐 프라이머 사제스라든가 뭐 빅베이스라든가 이런 그 재미 교포들이 선진화되어 있는 벤처 캐피탈 기법을 많이 들고 들어오면서 최근 10년 사이, 최근 7, 8년 사이는 사실은 요 2세대 때 우리나라 증권회사나 금융계에서 생겨났던 그런 기법들을 많이 없애고 사실 조금 합리화를 시키자. 이건 너무 금융가들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렇게 해갖고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해서 많이 조금 고친 것들이 요 최근 한 7, 8년 사이에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을 들어가긴 좀 그렇지만 뭐 세이프 컨트랙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CPS, RCPS라든가 뭐 이런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작업들이 요즘 와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는 너무 불합리한 거였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겪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정부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글씨가 작기 때문에 어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모든 정부에서 벤처는 점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정권하고 상관없이 늘 스타트업하고 벤처들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더 많은 이제 정책들을 내놔서 계속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그 얘기는 미국 벤처 캐피탈하고는 다르게 정부 주도가 아직 많아요. 근데 그게 또 나쁘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사정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돈 많고 캘리포니아처럼 땅덩어리가 넓어서 저기서 알아서 민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태계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우리도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 주도이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요. 그리고 땅덩어리가 넓어도 중국은 완전히 국가 주도예요. 그리고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주도가 꼭 정답이다?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국가 주도가 되더라도 우리는 팀 코리아 하나처럼 그냥 착착착착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잘하기만 하면 또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직까지 특징은 벤처 캐피털 업계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주도가 아직도 그런 이제 풍토가 많이 남아 있다. 근데 그게 꼭 뭐 오답이다. 미국과 비교해서 왜 우리는 이렇지? 꼭 이래야 되나? 그냥 약간 다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7, 8년 사이에 스타트업이 무진장 많이 생겨났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환경적인 변화를 보면요. 환경적인 변화를 보면은 제가 지금은 우리가 제2의 벤처 붐을 살고 있다고 했는데 1차 벤처 붐 때하고 지금하고는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기술적으로도 달라지고 뭐 다른 기타 환경도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단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2010년대를 지나면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우리 잠재적인 고객들은 전부 다 그냥 다운로드만 받으면은 금방금방 고투마켓 스트래티지가 쉽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1차 때에 비하면요. 뭐 특히 이제 핀테크가 그렇지만 IT 기술이 발달을 하고 초고속 인터넷이 5G가 생겨나면서 인터넷 보안 기술이 훨씬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1차 벤처 붐 때는 금융과 관련된 핀테크는 없었어요. 인터넷 보안이 따라주질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핀테크가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인터넷 보안 기술이 따라줘요.
어느 정도는 따라줍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기가 좋은 환경이 된 거는 분명히 사실인데 제가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요.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아마존 AWS 또는 클라우드 시대. 이걸로 바뀐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에요. 왜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 바뀌느냐? 옛날에 우리가 90년대 때는요.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모든 기업들이요. 자기 서버부터 구축을 해야 돼요. 자기 서버부터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서버를 갖다가 클라우드에 있는 거 그냥 렌트해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스케일업을 하면 렌트를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 다운사이즈 하고 싶으면 렌트를 갖다가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이 서버에 관한 양도 그렇고 지불하는 방식도 그렇고 구독료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끌고 와서 서버부터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초기 스타트업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물가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진입장벽은 낮아졌어요. 그 대신 뭐 경쟁도 심하겠죠. 두 번째는 소비자들도 많이 변했어요. 소비자들의 테이스트도 예전에는 그래도 신뢰가 있는 뭐 대기업 상품과 뭐 그것만 쓰겠다. 뭐 지금도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뭐 AS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 뭐 스타트업이 해주는 서비스와 제품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뭐 불안하다. 소비자들도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이제 상품 그거 갖다가 시도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이나 그 다음에 특히 2008년, 2009년 그 금융위기 이후로요.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확 낮췄어요. 그래서 2010년대에는 저금리 시대예요. 거의 제로금리 시대였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까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끝났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 제로금리가 갔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더 많이 풀었어요. 돈을.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 쪼이기 위해서 물가 상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금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제로 금리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금리가 지금 제일 높았다고 하는 뭐 금년 초, 작년 미국 금리를 따지면요. 한 4.5% 정도가 금리였거든요. 최고 높았을 때가. 근데 그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70년대 때는 막 10%, 12%, 14%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금리도 그랬었어요. 그때는 12%, 14%, 15% 막 이랬었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12% 받았었어요. 요즘은 어디 가서 1년에 12%씩 받습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뭐 4.5%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다시 지금 이제 뭐 4%, 3.5% 내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 벤처들에게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특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자산인 예금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이자가 안 나오니까. 기껏해야 뭐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 자산으로 투자가 갈 수밖에 없어요. 사모펀드로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비트코인으로 가고 벤처캐피탈로 갑니다.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가 이어졌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요. 벤처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어요. 돈이 막 넘쳐났었어요. 그래서 자본을 따오는 게 비교적 쉬웠어요. 그리고 지금 또 금리를 내리고 시작하니까 앞으로 2, 3년간은 지금부터 더 좋은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대투자의 시대라 그러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제로금리 시대는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AI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한 제로금리 시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거 안다. 서민들이 데모하고 뭐 집회 열고 그거 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한테 질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가 상승이고 뭐고 일단 중국한테 이기기 위해서 제로금리는 쭉 갈 것 같아요. 벤처 투자 시장의 투자 규모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뭐 지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022년까지 있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 6위 정도 해요.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에 돌아가고 있는 돈의 규모가. 근데 우리나라 GDP가 몇 위 정도 하죠? 한 12위 정도 하죠. 우리나라 GDP가 12위를 하는데 벤처 생태계는 6위 정도 해요. 그럼 우리 경제 규모 사이즈에 비하면요.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타트업 생태계는요. 미국하고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예요. 압도적으로 돈이 많고 압도적으로 시장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 2위인 미국하고 중국 빼고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독일, 캐나다, 뭐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런 것보다 좀 잘한다. 심지어 일본은 여기 없어요. 일본의 경제 규모가 그래도 4위 정도 하는데 여기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일본은 좀 태도가 바뀌어서 좀 올라오려고 해요. 나스닥 시장이 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많은 벤처들의 출구 전략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출구는요, 투자자 입장에서의 출구지 창업자는 출구하는 거 아니에요. 창업자는 어디 안 가요. 그냥 가만히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묶어놨던 돈이 이제 드디어 엑짓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IPO 시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IPO 시장의 등락을 보면요, 스타트업 생태계의 등락하고 거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글로벌 시장인 나스닥 시장의 등락을 보시면요, 옛날 여기가 그 IT 버블, 첫 IT 버블이에요. 빨간색 선이 S&P입니다. S&P. 그러니까 뭐 지난 한 26년간 S&P에 묶어뒀으면 지금 한 6배 올랐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파란색 곡선이 나스닥인데, 저때 이제 파란색 곡선하고 빨간색 곡선이 굉장히 괴리가 있을 때가 이제 첫째 IT 버블 쭉 이제 오면서 뭐 여기 지금 이제 먼 미래에서 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금융 위기, 그다음에 코비드 때 갑자기 팍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는 나스닥은 쭉 올라갔었어요. S&P는 그래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요 정도였지만,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이 너무 오래 가니까 2022년 말부터 지난 한 2년 반 사이에 금리를 갖다 계속 올려갖고 그냥 팍팍팍 내려왔어요. 그만큼 자금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옥석 가려질 틈도 없이 다 망했어요. 스타트업들도 자금이 없어지니까. 그럼 쭉 망하던 시절이고, 그러다가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이거 시장이 엄청 크구나 하고 지금 AI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쭉 가다가 언젠간 좀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내려올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벌어지면 이거 게임 끝이구나. 그때가 올 때까지는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스타트업과 VC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스타트업의 생애 주기를 보시면요, VC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는 투자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창업을 할 때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 등록을 해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확장기 또는 성장기, 스케일업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나중에 가면요, 뭐 엑싯을 하거나 IPO가 되고, 그러면요 우리가 기업이 탄생해서 쭉 성장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곡선을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낮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제 열정이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리스크예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그게 마일스톤이에요. 그리고 초록색 곡선은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아예 없고, 스타트업 법인 등록을 했을 때부터 이제 뭐 0이라고 시작하면은 가장 이상적으로는 매출이 이런 형태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 파란색 곡선이요,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0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게 이게 바로 투자금이에요. 아이디어도 테스트하려고 그러고 뭐 설문조사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뭐 500만 원이라도 좀 필요하고, 뭐 종잣돈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사람을 뭐 고용하고 그러면 투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고, 확장 단계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고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매출에서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그때는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오피스 스페이스도 더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투자금 더 많이 필요해요. 나중에 가서 만약에 조금 매출 금액에서 일부를 갖다가 떼어서 외부 투자에 100% 의존하지 않고 외부 투자금과 매출과 일부를 하다 보면 이게 약간 꺾일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투자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투자금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게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생애 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IPO 시장까지 가면 사실 우리 같은 불특정 다수들에게 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팔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결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로 다시 따지면요,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졸업한 다음에 이제 온전한 기업이 돼갖고 가는 것이 IP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IPO까지 가면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을 받아서 IPO까지 가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도 이제 조금 안정된 데이터가 나오고 매출이 나오고 담보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통적인 금융 상품들이나 대출이 가능해지는 단계가 가요. 근데 그 전까지의 초중고는 아직 얼라들은 니들 저기 VC들이랑 좀 해, 아니면은 뭐 저기 유치원 교사하고 엔젤하고 또 놀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PO가 가기 전에 그 전 단계가 대부분의 그 마이너스 구간이나 성장을 갖다가 키워주는 것이 VC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한 CVC는 Corporate Venture Capital, 대기업,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말하는 겁니다. 이따가 조금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주 극초기 단계에는 시드 캐피탈이라 그래서 뭐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뭐 마이크로 VC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관들이 뭐 거의 종잣돈 수준의 이제 투자를 하는 곳이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엔젤이 있습니다. 엔젤하고 V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엔젤은 개인이 자기가 자기 돈 투자하는 거고, VC는 기관 투자자로서 남의 돈을 갖다가 대신 끌어와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VC는 남의 돈 투자하는 거고요. 엔젤은 자기가 자기 돈 투자하는 거예요. 많은 VC들이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VC가 되고 싶어서 이제 이 업계로 들어오시겠지만, 많은 VC들은요 심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뭐 하고 싶니? 그러면 해보니까 난 그냥 엔젤 할래. 자기가 자기 돈 투자하는 게 제일, 내가 부자가 돼서 그냥 내가 내 돈 투자할래. 이게 그냥 얼티밋 꿈인 사람들도 많아요.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개인이 투자를 할 때의 티켓 사이즈는 너무 작기 때문에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많아야 우리나라의 국가에 있는 리소스를 갖다가 조금 한 군데다가 몰아주고, 위너들에게 몰아주고, 1등에게만 몰아주고, 계속해서 어떤 기관 역할을 하는 각 업계별 대기업들이 또 나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엔젤 바로 전에 이제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FFFF, 파운더, 창업자, F, 파운더, 자기가 자기 돈 모아갖고 자기 예금 깨갖고 사업 시작하는 거. 두 번째 F는 friends and family, 친구 돈 빌려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패밀리, 엄마 아빠 돈 빌려갖고 시작하는 게 많고요. 네 번째 F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약간 뭐 fraud 해갖고 사기쳐갖고 돈 빌려갖고 하는 사업들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랜트는 일회성이에요. 창업 경진 대회에서 우승을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상금을 갖다가 500만 원을 갖다가 그냥 다 창업에다가 다 자본금으로 집어넣는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제 이런 거 뭐 과제를 한다든지 뭐 어디 어플라이를 해갖고 창업 어워드를 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 돈들 갖다가 다 그냥 창업 자본금을 다 넣습니다. 자, 이런 생애 주기를 쭉 거치는데요. 전형적인 스타트업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드 라운드, 시리즈 A, B, C는 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드 라운드는 여기 종잣돈이에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이럴 때. 시리즈 A, B, C는 사실은 이건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업계에서 얘기하는 시리즈 A와 시드의 단계는 꽤 큰 차이가 있어요. 시리즈 A부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인 VC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업 가치 평가를 최초로 해요. 시드 단계까지는 기업 가치 평가가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3355 만나갖고 악수야가 으쌰으쌰 하다가 했는데 거기다가 기업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산도 모르겠고 아이디어도 모르겠고 뭐 나오는 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여기는 바이오 쪽이니까 그냥 5억짜리라고 하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분 투자를 합시다.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5억이든 10억이든 대충 그 업계 관행을 따라서 시드 투자를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전자처럼 매일매일 주식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묶어두면 몇 년 가요. 몇 년 가기 때문에 주식 거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숫자로 그냥 합의를 보고 그냥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시리즈 A가 되면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매출이 좀 나오고 이게 상품이구나 하면요, 조금 이제 정교하게 기업 가치 평가가 조정이 일어나면서 기업 가치 평가를 최초로 하는 게 거의 시리즈 A 단계라고 보고, 그다음에 뭐 B, C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확장기, 스케일업 단계를 가면서 더 이제 커렉션이 일어나면서 주식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단계에서는요, 주식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B 단계, C 단계가 가면 점점점 정교하게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분 투자가 조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럼 시리즈 A에 있던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구주를 갖다가 팔아서 또 새로운 투자자에게 그 옛날 지분을 팔 때 그럼 요 가격에 맞춰서 하자. 그러니까 조금 더 가격이 정교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처럼 매일매일 투자해갖고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정교하지도 않고 정교할 필요도 없다. 주식 거래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요 앞단의 극초기 단계에서는요, 이제 많은 이제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클라우드 펀딩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티켓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부분이 사실 여태까지 지난 7, 8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전이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시작하긴 쉬워요. 그렇지만 성공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성공하는 거는 물론 그냥 사업해도 어려운데 요쪽 창업 시장들이 조금 더 발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건 단순히 벤처 캐피탈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벤처 캐피탈마다 다 특성이 달라갖고 조금 더 정교하게 산업이 발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선진화된 기법을 가지고 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더 정교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엔젤은 사실 VC 시장에 비하면요 티켓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한 10% 정도의 자본 시장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훨씬 더 작아서 뭐 0.2% 정도밖에 안 돼요. VC 시장 전체에서 봤을 때는 금액으로 보면. 예. 자, 근데 요즘 이제 CVC가 많이 생겨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1월부터 대기업의 뭐 지주사에 관한 CVC에 관한 규제를 갖다가 많이 완화를 시켜주면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던 현금 보유금을 갖다가 CVC 형태로 스타트업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그동안 많이 못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해오고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CVC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면은 CVC 시장은 이제 거의 40에서 45% 정도의 VC 시장을 차지할 정도로 워낙 엔비디아 돈 많이 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돈 많이 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스타트업 업계로 대기업 현금이 그쪽으로 가요.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요. 부트스트래핑 이거는 이제 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과제를 통해서 한다거나 뭐 자기가 알바를 한다거나 뭐 우버 드라이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이드 잡을 통해서 뭐 해서라도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자본금을 그냥 넣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늘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본금을 딜루션을 막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부스트랩이에요.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파운더가. 처음에는 많이들 이렇게 해요. 뭐 과제도 해가면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젤 인베스팅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엔젤 인베스팅은요 부자 친구가 있으면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옆에 부자 친구 잘 없어요. 잘 없고요. 오히려 이제 이것도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엔젤들은 옛날 같았었으면은 적어도 80년대, 90년대 또는 그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VC라는 산업이 없었으면은 옆에 부자 친구 또는 아빠 친구 중에 부자가 없었으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능력만 있으면 돼요. 누구든지 다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 엔젤들도요 그 사이에 많이 전문화가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어떤 특정 한 명이 한 방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명들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도 좀 잉여 자금들이 있으면 그거 다 끌어 모아갖고 엔젤 펀드를 만들어서 조금 스타트업에 주면 안 될까 해서 그런 엔젤 펀드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사, 변호사를 하든 뭐 전문직에 있든 조금 여유 자금이 있어서 뭐 1년에 3천만 원까지는요 소득공제 100%예요. 그 엔젤 펀드에 넣어놓으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상품 그런 이제 엔젤 펀드 상품들도 뭐 증권 회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럼 나도 어느 정도 넣어놓겠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뭐 소득공제도 사용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인 많은 개인들, 많은 개미 엔젤들의 엔젤 펀드가 이제 그게 다 채널이 돼갖고 스타트업 업계 돈이 또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벤처 캐피탈이 거의 대부분의 자금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벤처 캐피탈도 뭐 다 하우스마다 다 특징은 다릅니다. CVC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 초기 단계의 투자자들의 엑셋 수단이면서도 스타트업 파운더 입장에서는 또 다른 펀딩 메커니즘이 M&A하고 IPO예요. M&A하고 IPO는 창업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초기 단계에 있었던 VC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졸업하는 거예요. 엑싯이에요. IPO는 VC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드디어 이제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에게 다시 풀면서 자기네는 현금을 회수해 갖고 원 출자자였던 LP들에게 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M&A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전체를 갖다가 대기업한테 팔면서 기존에 있던 초기 투자자들이 주식까지 다 팔면서 현금화하고
또 VC들은 엑시트하는 거예요. 창업자는요 계속 사업 운영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VC 펀드의 구조를 조금 알 필요는 있어요.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쪽 업계에 좀 새로 오신 분들은 요 구조를 아시면요, 아 그래서 창업 금융 시장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파란색 박스가 돈을 모아놓은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처 캐피털 펀드예요. 근데 이 펀드에다가 돈을 누가 넣느냐? VC 업계에 전형적으로 넣는 거는요, LP, Limited Partner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편의상 LP라고 많이 말을 하죠. 이 출자자들이 그럼 누구냐? LP들은요, 뭐 우리나라 따지면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뭐 과기공, 뭐 이런 그 연기공, 그 연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기금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모태펀드, 한국 벤처투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 모태펀드는 그러면 각 정부의 부처별로 막 돈을 모아서 국토부, 뭐 복지부, 노동부, 산림청 뭐 이런 많은 데서 돈을 끌어 모아갖고 아 우리도 그러면은 뭐 저 교통에 관련된 것들, 뭐 살림에 관한 것들, 뭐 한약재 뭐 이런 거 해달라. 뭐 산업자원 뭐 다 돈 모아놓고 요 모태펀드가 굉장히 큰 LP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그 VC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VC 이 벤처 캐피탈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벤처 캐피탈 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 펀드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벤처 캐피탈의 심사역을 GP라 그래요. 제너럴 파트너라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너럴 파트너도 이 기금에다가 어느 정도 돈을 넣어요. 너네도 아파트 하나 걸고 해. 한 10억은 넣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해관계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GP도 어느 정도 자본금을 펀드에 넣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LP들도 자금을 넣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모태펀드에서 주로 많이 갖고 와요. 그리고 모태펀드도 그냥 우리 것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자본시장을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세금, 여러분들의 세금, 자본을 갖다가 다 모아놓은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LP 시장에서 자금을 좀 쉽게 해주고 시간을 아껴주기 때문에 그걸 대부분 채워주는 거예요. 한 뭐 3분의 1, 반을 채워줘요. 그 대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채워갖고 와야 된다. 아니면 우린 다시 회사가 간다. 뭐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뭐 연기금, 그 다음에 뭐 패밀리 오피스, 뭐 이런 플레이어들이 LP 플러스 모태펀드 플러스 GP들의 자기네 뭐 회사 자본금 뭐 일부 좀 들어갑니다. 그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피투자 기업인 스타트업인 저 검은색 박스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성장금융은 뭐 하는 데냐면요. VC들 펀드 혹은 그 다음 단계 스케일업 단계에서 프라이빗 에쿼티들이 보통 시리즈 B, C, D 요 뒷단에 들어올 때 확장기에 들어올 때는 보통 프라이빗 에쿼티가 또 많이 펀딩을 해요. 여기도 정책 자금 그 성격이 굉장히 커요. 엄밀히 말하면 정부 돈은 아닌데 산업은행에서 돈을 많이 대줘요. 그래서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펀드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성장 금융 펀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 단계에 주로 이제 많이 꽂고 그다음에 IPO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하는 데고요. 모태 펀드는 초중고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런 펀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빨간색 박스인 VC들은 저 하얀색이 주인이잖아요. 남의 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LP들하고 GP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사람도 뽑아야 되고 뭐 오피스도 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관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관리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 펀드 구조에 한 2%에서 2.5%를 떼가요. 그래야 우리도 매달 렌트비를 내고 VC로서 그 오퍼레이션을 하니까. 자, 요것부터 보면은 그러면은 펀드가 100억짜리보다는 100조짜리가 좋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펀드가 무조건 크면 클수록 똑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시간 똑같거든요. 24시간 그냥 똑같이 일하는 건 똑같은데 보통 AUM이라고 그러죠. Asset Under Management. AUM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일단 2% 떼가는 게 많으니까 메가 펀드를 당연히 그 조성하고 운영하고 싶겠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죠. 누가 그렇게 돈을 많이 줘요. 아니면은 메가 펀드가 되면은 2%가 아니라 1%만 떼가라.
무슨 펀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렌트 값이 커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메가 펀드는. 근데 어쨌든 VC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펀드 자체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장치가 해요. 그게 이제 캐리 인트레스트예요. 너희들의 대부분의 성과는 사실 요 운영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공 보수비에서 오는 거다. carried interest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나중에 내가 100억 여기서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걸 한 10년간 운영하고 청산을 할 때 기금을 청산할 때 한 120억이 됐다. 그럼 20억이 초과 이익이잖아요. 원금을 떠난 20억이 초과 이익이다. 그걸 뭐 8대 2로 나누자. 그러니까 대부분 한 20% 정도 너네 먹고 80%는 우리 출자자에게 다시 돌려줘. 그 이익금에 대해서. 원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그게 이제 carried interest고 여기서 대부분 VC들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VC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원금 이상의 초과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박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편의상 10년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 운용기금의 평균 연한은 한 7년 아니면 8년 정도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의 연한이 보통 10년에서 12년 돼요. 그리고 요즘 점점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에버그린드 펀드라서 기한이 없는 펀드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7년이라는 연한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물론 나중에 7년 됐었을 때 그 시장 환경에 따라서 한 1년 연장해 주세요, 2년 연장해 주세요 하면은 다 연장 받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7년짜리라고 확정이 돼 있는 펀드는요 7년짜리 프로젝트만 볼 수밖에 없어요. 20년짜리 프로젝트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거 신약 개발 이거 15년 걸리는데 상용할 때까지 그럼 죄송하지만 저희하고는 핏이 안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는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긴 로보틱스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건 스타트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7년짜리만 프로젝트를 봐요. 그럼 7년 안에 대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럼 B2C 기업인 플랫폼이 제일 좋아. 왜냐하면 다들 이제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으니까 이게 딱 공식처럼 나온 거예요.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7년짜리 펀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중국이나 미국처럼 10년, 12년, 14년으로 늘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출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국민연금을 갖다가 10년, 12년 묶어놓을 수가 있나? 국민연금 고갈되고 있다며 인구도 줄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기금들도 다른 제한 조건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저 펀드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장기 프로젝트와 더 큰 전략적으로 좋은 뭐 국방산업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이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들은 지금 현재의 창업금융시장에서는 안 돼요. 이거를 아시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쪽에 또 스타트업들이 만약에 그런 쪽에 도전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으면요. 우리나라 VC들하고는 핏이 안 맞아요. 해외에 가서 돈 따갖고 와야 돼요. 실리콘밸리 가서 돈 따갖고 오든지 아니면 CVC한테 돈 따든지 아니면 정부한테 돈 따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VC들하고 그렇게 뭐 많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어느 특정 구간은 괜찮아요. 우리는 한 뭐 시리즈 A하고 B 단계 사이에서는 VC들한테 하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되겠다. 그거는 또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요 밑에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허들 레이트까지는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잉여 이익금의 8대 2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했는데 허들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 LP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잉여 이익금의 연 7% 정도까지는 허들로 만들어 놓자. 그걸 넘어야 VC들하고 LP들하고 8대 2로 잉여금 나눠갖자 하고 그 하나를 더 넣어놨어요. 그 허들을 왜 넣어놨느냐? 이 정도 리스크면은 그 정도 100억을 갖다가 내가 S&P에 묶어놔도 1년에 7%씩은 벌어. 근데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VC들한테 묶어놓으려면은 그것도 7년씩. 그러면은 연 7% 정도는 당연히 해갖고 와야 되는 거.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그 7%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8대 1로 나눠 갖자. 그래서 허들 레이트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허들 레이트가 7%, 8% 정도의 숫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는 보통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VC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S&P를 능가하는 프로젝트만 찾아야 되고 그 프로젝트를 찾는 것 중에 한 7년, 8년 내에 엑스트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뭐 cal, stars 이런 웹사이트를 가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LP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면은 사학연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사학연금 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VC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거다. 뭐 과거 퍼포먼스 30% 가중치를 우리는 둘 거다.
그러니까 여러 VC들 프로포즈를 한번 내봐. 너네 우리한테 뭐 한 100억씩 500억씩 따가고 싶으면 내봐. 그럼 여기에 alignment of interest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어 있는가. 우린 다 따지겠다. 너네들도 한 10억 20억 다 넣어놨는지. 거기 VC 대표님 아파트 하나 걸고 시작하세요. 뭐 이것도 하고 뭐 그다음에 carried interest 뭐 이런 거 다 봐요. 그래서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고요. 매니지먼트 VC들의 심사역들의 역사도 보고 그다음에 VC 심사역들이 뭐 계속 갈아치우고 막 이러면은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 팀이 VC 심사역 팀이 지난 10년, 20년 꾸준히 진짜 장기적으로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해왔던 팀인지 그런 데다 가중치를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7, 8년 사이에 심사역들이 그냥 월급 많이 주는 대로 빨리 하우스로 옮겨요. 연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요. 이런 데서는 돈 안 줘요. 꾸준히 뭔가 하나의 한 팀에 가지고 뭐 야구팀으로 따지면 삼성에 있었다. 그럼 삼성에서 꾸준히 한 20년 커리어를 하는 거를 VC LP들 입장에서는 좋아해요. 자, 뭐 이런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LP들도 우리나라 연기금도 비슷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웹사이트에다가 해놓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VC들을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우리나라 VC들의 구조,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0년짜리,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10년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평균은 7, 8년이지만 10년짜리 펀드라 그러면요, 이 펀드를 운영하는 기간 내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요, 처음에 펀드를 갖다가 이제 클로징을 했어요. 여기 이제 펀드 그 모집 기간이 있어요. 한 1년이 걸렸다고 칩시다. 펀드를 클로징했어요.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 커미트먼트 피리어드라 그래서 요때 우리 통장에 100억, 500억, 1000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VC라고 하더라도 일단 약속을 받았어요. 이 연기금에 대한 약속, 계약서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커미트먼트가 다 이루어지면은 요때 스타트업에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스타트업을 막 발굴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캐피털 콜이라는 걸 해요. 실제로 이제 괜찮은 것 같다. 한 6개월 지났어요. 한 1년 지났어요. 막 이제 발굴했어요. 그러면 우리 LP들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가 펀드는 좀 이렇게 돌아갑니다. 큰 펀드일수록 우리가 여기다가 한 100억을 투자할 테니까 내일까지 통장에 넣어주세요. 그 커미트먼트 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캐피털 콜을 해요. 왜냐하면 100억, 200억 이런 단위는요 이자값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할 때도 LP들이 계속 자기네 통장에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냥 쏴줄게. 필요할 때 쏴줄게. 그거 법적인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펀드의 초기 단계에 한 3, 4년간 투자를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관리만 하고 그 다음에 엑싯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갖고는 여기서는 투자를 안 해요. 여기서는 투자하면은 한 2, 3년 있다가 어떻게 엑싯을 해요?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벤처캐피탈 웹사이트, 벤처캐피탈 협회 이런 데 들어가도요. 이게 몇 년짜리 펀드인지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나 테마를 가지고 하는 펀드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그거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이미 이 연한이 가까우고 있는 시점에 있는 펀드에 가면은 조금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투자를 안 하는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운영 보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거는 좀 디테일한 얘기지만 처음에는 이제 커미트먼트 베이스로 얼마만큼 우리가 약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관리 비용을 받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미트먼트 약정은 1000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850억밖에 안 썼어요. 그럼 150억 정도는 우리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안 썼고 쓸 필요도 없고. 그러면 실제로 투자금에 대한 그냥 관리 비용만 받게 돼 있고요. 150억을 안 썼다. 다 쓸 필요도 없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문 용어 드라이 파우더라 그래요. 드라이 파우더는 이제 옛날에 화약총 쓸 때 화약 그 파우더를 안 쓴 것들은 아직 남아 있다. 언제든지 쏠려면 쏠 수 있는데 드라이 파우더는 아직 안 썼다. 뭐 그런 용어를 쓰긴 합니다. 성과 보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LP들이 줬던 금액 원금 플러스 연 7%에 해당하는 허들 레이트 그 이상에 대한 초과 이익금의 80%는 출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20%는 VC가 갖는 구조.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대박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연 성장률이 당연히 7% 이상이 되는 거는 미니멈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보면요, 연 3, 40% 성장해요. 또는 그 이상 뭐 연 50%씩 성장하는 데가 많아요. 문제는 10개 중에 한두 개만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펀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게 평균을 하다 보면은 연
펀드의 VC 펀드의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아세요? 한 12% 정도 나와요. 10에서 12%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연 12% 정도가 이제 평균이면은 뭐 괜찮죠. 그렇지만 이제 리스크 대비 12%면요. LP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저기 뭐 망하는 펀드도 있으니까. 그리고 탑 티어는 연 20% 정도 해요. 펀드 레벨에서. 그럼 상당히 괜찮죠. 연 20%를 갖다가 10년씩 했다.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게 이제 탑 티어 VC들이고 이게 워낙 그 퍼포먼스가 VC들마다 하우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크죠.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연 20%면은 뭐 리스크는 크지만 뭐 그 정도 또 다른 투자처가 없으니까 또 하게 되는 거고 10개 중에 한두 개가 대박이 나와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그 한두 개가 스타트업들이 뭐 연 50%씩 성장하는 것들이고 한 두세 개 정도가 중박이에요. 그 다음에 반 또는 반 이상은 이제 폭망하는 거죠. 제로예요, 제로. 돈 다 날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 개가 안 되는 대박 때문에 펀드 전체 평균이 이제 한 연평균 12%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금융 시장이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알면은 VC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자, 그러면은 창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시장에 있는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싱 피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업이고 업의 본질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객들은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돈을 주겠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상품에 굉장히 이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이런 쪽에 매몰돼 있다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보면요. 레베뉴 모델도 신경을 써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프로덕트 빌딩도 해야 되고 컴퍼니 빌딩도 해야 되고 레베뉴 모델을 해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수익화를 하지? 굉장히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청각 장애인을 위한 뭐 콘서트 티켓 뭐 이런 거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청각 장애인들도요. 웨어러블 차면요. 음악 다 들을 수 있어요. 뇌를 자극하는 걸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웨어러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우수한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돈을 하지? 청각 장애인들이 그만큼 지불 의사가 있나? 지불 능력이 있나? 이거를 상용화하는 단계에는요. 사실은 수익 모델이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영학적으로 보면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익 모델은요. 이 7가지로 귀결이 돼요. 또는 이 7가지의 뭔가 짬뽕인 형태예요. 첫 번째는 레이저 블레이드라고 해갖고요. 잘 아시다시피 하드웨어 인스톨레이션은 싸게 하고 계속해서 소모품인 그 레이저 블레이드 이걸 갖다 여기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싸게 하고요. 우리 복사기도 그렇고 프린터 머신도 그렇고 기계 자체는 굉장히 싸게 또는 마이너스로 그냥 설치하게 많이 한 다음에 프린터 토너를 갈 때마다 토너가 뭐 마진이 많이 남는 걸로 하면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 모델은 뭐 잘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구독하고 뭐 정기적으로 나눠서 내면 한 방에 연회비를 내는 것보다 뭐 다달이 쪼개서 내는 게 그래도 진입장벽을 낮게 해주니까 시장이 좀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특성상 한번 구독을 하기 시작하면 까먹어요. 계속 내요. 그러니까 그냥 레비뉴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수익이 매달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오피스 사이즈를 갖다가 요 정도 해야 되는구나. 인력을 요 정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고정 금액이 어느 정도 몇 프로가 수익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구독 모델을 선호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일수록. 워낙 그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한 방에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다달이 들어오는 걸 더 좋아해요. Pay as you go는 뭐 자기가 산 만큼 쓰는 거죠. 뭐 많이 사용한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한 사람은 적게 내고 AWS가 그런 거예요. 그 클라우드 많이 쓰면요 많이 내고요. 적게 쓰면 적게 내고요. 아니면 뭐 그냥 커피숍에 가도 커피 하나 시키면 그냥 하나 값 내고요. 커피 10개 사시면요 10개 내세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만큼 내는 게 Pay as you go 모델이요. 마일리지도 그렇고요. 뭐 그 마일리지별로 하는 것도 그렇고. 프리미엄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제품은 공짜. 그래서 시장의 크기를 일단 많이 넓히고 헤비 유저들,
정말로 이 제품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특혜와 조금 더 많은 그 부가가치를 주면서도 이제 프리미엄 모델을 그 서브셋 안에 두는 거죠. 그게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번들링은 사실은 어떻게 여기 다 적용시킬 수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워드, 그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따로따로 이제 저희가 라이센스 사서 인스톨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갖다가 다 통합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렇게 번들링을 해요. 끼워 팔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재고 관리할 때도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스타트업 입장이나 저희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스톱 쇼핑이 되기 때문에 편한 점도 있고, 뭐 어쨌든 뭐 번들링을 해서 판다. 그러면은 조금 더 레비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미션, 이제 이건 수수료 베이스고요. 트랜잭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뭐 2% 떼간다, 3% 떼간다, 뭐 마스터카드, 비자가 그런 거고, 기타 다른 플랫폼들도 그러면 공급자와 뭐 식당하고 여기 우리 소비자하고 연결할 때 거기서 나오는 트랜잭션에 뭐 2%를 우리가 떼간다. 승차 공유, 그러면 운전사와 그 승객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커미션을 우리가 조금씩 떼간다. 이런 커미션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기본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공짜로 주되 많은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주들로부터 얻는 수입이 있고요. 요 7가지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7가지를 갖다가 뭔가 짬뽕을 하면요, 수익 모델이 나와요. 모든 스타트업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 설계를 하면요, 각 단계별로 또는 그 업계의 VC들의 창업 금융 시장에서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면요, 거기에 딱 맞춰서 설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핏이 좀 잘 안 맞으면은 나는 다달이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지출은 나가고 있고, 다달이 VC 시장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고, 저쪽은 내가 한 이 정도는 돼야 해줄 수 있다고, 이게 엇나가기 시작하면은 기술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컴퍼니 빌딩에서 이제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공대는 공학만 가르치고 경영대는 경영학만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스타트업은요, 정말 종합예술이에요. 기술도 알아야 되고, 파이낸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사도 알아야 되고, 사람 피플 매니지먼트도 알아야 되고, 정말로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창업자들 존경해요. 정말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모든 걸 조금씩 다 알아야 돼요. 모든 거에 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걸 다 조금씩 알아서 자기보다 똑똑한 전문가를 그 분야에다 그냥 위임을 해주면 돼요. 인사 관리 해달라. 좋은 인재 데리고 와달라. 그리고 좋은 인재 만나면 나랑 같이 나가서 인재 유치하자. 그 다음에 CFO 좋은 사람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해라. 그렇지만 VC들 만날 땐 나도 같이 나간다. 그렇게 책임 있는 대표가 되는 게 이제 스타트업의 숙제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뭐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buy low, sell high, collect early and pay late. 경영학의 기본 원리예요. VC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분을 갖다가 buy low, sell high 하는 거고,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buy low, sell high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한다 그러면요, collect early and pay late이에요. 재무 관리에서 현금 흐름은 어쨌든 내가 현금에 대한 통제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마지막 델라인 가서 그냥 pay late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도 신용카드 그 다달이 오는 그 고지서 미리미리 낸다고 뭐 칭찬해 주는 거 없어요. 자기만 이자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냥 내도 돼요. 마지막 날에 내고 받을 건 빨리 받고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는 계속 쌓이고, 그렇게 해서 나의 현금에 대한 컨트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은요,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과학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후에 10월 25일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는 알아요. 확률적으로는 여름은 아닐 것 같아. 습하진 않을 것 같아. 뭐 비 올 확률이 한 20-30%는 될 것 같아. 오늘은 비 안 오지만 5년 후에는 오늘 같은 날 비 올 수도 있고, 최고 온도는 35도까지는 안 올 것 같아. 10월 25일.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대충은 알 수 있지만 5년 후의 결과는 알 수가 없잖아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업계에, 이 정도 비즈니스 모델에, 이 정도 그 창업자들의 역량이면은 대충은 알지만 뭔가 확률은 나오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모델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3가지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요 3번째를 사용해요.
근데 이게 학술적으로는 왜 이게 세 가지가 필요하냐?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재무 시장에서 또는 전통적인 재무학을 배우시면요. 요 두 번째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Discounted Free Cash Flow. 그리고 스타트업에도 적용이 돼요. 단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만, 매출이 발생했을 때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데이터 시절이가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시리즈 A 이후겠죠. 그때가 되면 현금이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고 성장률이 이렇게 쭉쭉쭉 되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재무학을 사용하는 현금 흐름 그 모델을 사용해서 Discounted Free Cash Flow Valuation 하면은 대충 기업 가치가 나와요. 근데 벤처 캐피탈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첫 번째는 그러면은 신약 개발도 그렇고 바이오 쪽은 더더욱 그렇고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기업 가치 평가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VC들은 기업 가치 평가를 뭔가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분 구조를 나누고 뭐 희석도 계산하고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은 하긴 해야 돼요. 그건 제가 다음 장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깊게는 안 들어가고. Comparable Companies Analysis는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301호는 어느 정도 가치를 할 거다. 왜? 1001호가 얼마에 팔렸는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401호가 얼마에 팔렸는지 아니까. 근데 물론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층수가 다르고 뭐 이게 각이 다르면 일조량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소음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조금씩은 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대충 이 동네에 이 정도 아파트에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층수에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것들이 쭉 데이터가 지난 뭐 한 3년치가 나오면 대충 가중치를 붙여갖고 그러면은 우리 201호도 이 정도 가격에 내놓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비교 평가를 하다 보면 할 수 있죠.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컴퍼니도 대부분 이게 제일 쉬워요. 이 업계에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매출 나오는 거에 요런 데이터 포인트가 언제 IPO를 했고 언제 M&A를 했고 그때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얼마를 투자자들이 했었고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가중치를 매겨갖고 그럼 우리 기업도 요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합시다 하고 합의를 봐요. 스타트업하고 VC들하고.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뭐 정확하진 않고요. 협상의 대상이고요. 요 벤처 캐피탈의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럼 이런 책 하나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제 박사과정 학생이 아닌 이상 이런 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은 아까 이제 벤처 캐피탈 메서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스타트업의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은 프리 머니 밸류에이션 플러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스타트업의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의 말의 뜻은 투자금이 들어온 이후의 시장 가치예요.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기 전에 시장 가치 더하기 지금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100억의 투자금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프리머니가 8 밀리언이었다. 그 전 라운드까지는 8 밀리언을 쳐줬다. 근데 지금 2 밀리언을 갖다가 더 더했다. 그러면은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은 그냥 10 밀리언이에요. 근데 이 투자자는 지분 얼마 가져가야 돼요? 포스트 머니에 2 밀리언이 기여를 한 거니까 20%를 가져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은 사실 투자금 나누기 오너십 100억 근데 20%를 받아갔대요. 그러면 기업 가치는 2천억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500억이에요. 그죠? 100억을 내가 줬는데 20%를 갖고 왔어. 100억 나누기 20% 하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500억.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 용어예요. 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 들고 있어. 100억 20%? 그럼 이거 500억 가치.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이 과정, 유비그에서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빅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평가하고 투자할 때도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15%, 20%의 지분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뭐 100억, 150억을 투자를 할 것 같다. 고로 100억 20%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한 500억 정도의 가치로 보고 있다. 500억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요 업계에 요 정도 한 3년 차 뭐 등등 여러 가지 따졌을 때 나왔던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합리적으로 그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수긍할 수 있다. 아니면 저희는 사실은 500억보다는 1000억 정도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얘네들 지금 비교 대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다른 이유는 얘네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혁신을 하면은 사실 우리는 1000억 정도의 가치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니고시에이션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필요한 금액이 100억이었었으면은 내가 20%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럼 10%만 가져갑시다. 그러면은 100억에 10%면은 1000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창업자 손을 들어주는 거고 20%도 아닌 것 같고 10%도 아닌 것 같으면은 필요한 금액은 100억인데 그럼 중간 정도에서 한 15%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기업 가치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50억이 되는 거죠. 중간 지점에서 만난 거니까. 빨리 암산해야 돼요. 이게 그냥 일상 대화예요. VC들하고 스타트업들은. 그래서 그 정도 암산이 막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기타 뭐 DCF라든가 뭐 복잡한 모델은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막 돌리고 있는 모델들이고요. 그거는 이제 VC들이 할 필요가 없지만 카이스트에서 제 수업을 들으면 해야 돼요. 기말고사 볼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애널리스트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 VC의 심사역들의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막 엑셀에도 한번 계산해보고 우리 숫자가 진짜 맞았는지 퀀티테이티브한 거랑 퀄리티티브한 것도 좀 비교할 때도 이거 너무 괴리가 큰데 이러면 좀 우리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도 비교할 때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협상의 대상이고요. 스타트업의 시가총액은 협상의 대상인데 정답이 없어요. 이건 오로지 신만 아는 영역이에요. 우리 201호 부동산의 가치도 진리는 신만 알아요. 하지만 가까워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납득할 정도의 설득력만 가까워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negotiation, 협상의 영역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큰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거래되는 삼성전자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어제 오늘 다르고 막 그러면은 막 arbitrage 그 기회가 생겨서 막 사고 팔고 하잖아요. 이건 사고 팔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틀려도 우리 신처럼 알고 있는 진리값이 아니라 하더라도 큰 상관없어요. 어차피 컴퍼니 빌딩에서 성장하는 게 모두를 위한 윈윈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500억이었나 750억이었나 우리는 지금 7조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500억이든 700억이든 큰 상관없어요. 안 팔아요. 거래가 안 돼요. 쭉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상승 곡선 탑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VC들이 스타트업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데이터가 잘 안 나와요. 매출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을 가려야 돼요. 어떻게 1등을 가려요? 하우스마다 용어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POCD 프레임워크예요. P는 무슨 말이냐면 people. 이 기업의 창업자 팀,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너희 모티베이션이 뭐냐? 앞으로 10년간 정말로 갈아 넣어서 정말로 힘들 텐데 이거 왜 하는 거냐? 정말로 열정이 있는 거냐? 돈만 벌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당신한테 100억 꽂아주면 그만둘 거예요? 이게 아니라야 돼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나는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럼 돈하고 상관없어요. 화성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창업자 마인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추구한다 그러면요. 야 이거 말고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아. 왜 이걸 해? 그냥 S&P에다가 돈 묶어두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러니까 그 창업자를 고를 땐요. 사람을 갖다가 잘 고르시는 게 사람의 역량이 곧 기업의 역량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뭐 기술적인 역량, 그 사람의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팀 전체에 대한 이제 보완적인 거. 창업자는 기술을 잘하는 사람인데 약간 뭐 재무적인 거라든가 뭐 기술적인 거 상용화 단계 들어가면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팀에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그런 팀에 조금 보완적인 것들이 얼마나 경쟁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 또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가면 갈수록 이건 보완해야 돼, 이건 보완해야 돼 하면은 그걸 잘 할 수 있는 팀인지 피플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POCD에서 O는 opportunity예요. 시장 기회입니다. 시장의 기회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볶이집, 푸드트럭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VC들이 평가할 때는.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기술로 접근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고객사들이 지갑을 엄청나게 많이 돈을 풀 수 있는 큰 시장인가? 시장의 크기는 고객 곱하기 스펜딩이에요. 고객 수가 많거나 스펜딩을 많이 하거나 둘 다이거나.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가 고객 수가 너무 많고 스펜딩도 너무 많고 당연히 시장이 엄청 큰 거예요. 정부가 다 대줄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은.
B2B냐 B2C냐에 따라서 고객 곱하기 스pen딩은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VC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이 시장은 또는 타겟팅하는 고객들은 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산업 보고서나 이런 걸 쭉 보면요. 아 이거는 한 1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이건 한 2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아니면 이 정도는 한 1,000억 되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막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디스커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창출하지 못한 시장인데 과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이론의 영역이고 굉장히 깊게 고민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VC들하고 스타트업하고 치열하게 디베이트를 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요. 야 이건 내가 봤을 때 1,000억 정도의 시장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B2C가 아니라 B2B로 우리가 한번 피버팅을 해보자. 그럼 B2B로 피버팅하면 이거는 한 5,000억이나 1조 정도의 시장이 될 것 같아. 그게 합의가 되면 또 피버팅 하는 거예요. 타겟 고객팅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O 시장 어퍼튜니티가 굉장히 커야 된다. 그걸 봐요. 업사이드가 많아야 우리도 7%, 10%, 12%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크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C는 컨텍스트예요. 다 좋아. 인재들 다 좋고 역량 좋아. 시장도 마음에 들어. 근데 지금 매크로한 컨텍스트. 우리 금리, 트럼프 정책,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여러 가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매크로 거시 경제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 이거 다 팩트예요. 하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미쳐요. 모든 산업에 다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산업에서는 기회예요. 실버 산업한테는 기회예요. 로보틱스한테는 기회예요. 하지만 유치원을 새로 열겠다. 산후조리원을 새로 열겠다. 야, 애기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는 다르게 영향을 미치죠. 이런 매크로 환경들이. 그래서 매크로 환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금리가 어때? 지금 자금 시장이 어때? 지금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 등등. 이걸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게 얼마나 핏이 있는지를 P하고 O하고 봐요. P, O, C. 그러니까 마이크로에서부터 매크로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 단위, 산업 단위, 매크로 단위. 마지막으로 따지는 거는 저 D예요. 딜 구조예요. POCD, 딜 구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타트업에서의 특이한 점이에요. 보통은 기업의 경쟁력을 아까 저기 마이크로에서부터 매크로까지 다 따지기만 하면 되는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딜 구조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POCD.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우스마다 용어는 조금씩 다 다르게 사용해요. 하지만 개념은 왜 딜 구조를 따지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 단계에 100억을 투자한다 또는 5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있었던 투자자들의 투자 계약서나 주주 명부를 보여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이분들하고 공동 소유자가 돼서 같이 이제 한 배를 타고 여태까지 있었던 투자자들은 극초기 단계에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나의 역할은 이 500억을 집어넣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스케일업을 도와줘야 되고 스케일업을 도와주는 관계에서 기존에 있던 주주들하고도 뭔가 이 사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딜 구조가 우리가 아무리 같이 창출해도 초기 투자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구조로 다 사인을 해놨어.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못 벌어요. 우리가 이런 구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기업 지배 구조 자체가 후속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에 왜 사인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그때 절박했건 근데 모르겠지만 이거는 초기 투자자가 물론 초기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후속 투자자들 입장 봤을 때는 딜 구조가 너무 불리해서 이거 앞에 있는 3박자가 다 맞아도 우리는 사인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해야 되고 뭔가 견제와 균형이 맞는 그런 계약관계에 의한 기업 지배 구조가 있어야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딜 구조가 들여다본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설명한 건 이 다음 장에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CBC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CBC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와서 꽤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한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BC의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처음 투자한 거는 2019년이에요. 아무도 듣도 보지도 못했을 때 2019년에 그냥 동네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얘네들 제일 똑똑해. 다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티아 나델라 그 CEO가 직접 찾아갔었어요. 샘 알트먼이라는 그 청년을. 얘기해 보니까 똑똑해. 꿈도 뭔지 알겠어. 그리고 얘네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LLM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고 챗GPT라는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거야 등등 얘기해. 야 근데 그거 하려 그러면은 돈 무진장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거 머신러닝 하려 그러면은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다 학습한다고? 예.
그래서 저희는 100억, 500억이 아니고요. 최소 단위가 1조예요. 초기 자금이. 그래서 그 1조를 줬어요. 요즘 돈으로 하면 1 빌리언이면 1.4조죠. 1.4조, 1.5조 정도의 초기 자금을 줘요. 1조를 줘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VC들의 티켓 사이즈는 뭐 기껏해야 100억, 500억, 뭐 큰데 가봐야 1000억씩밖에 안 주는데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20군데 만나서 몇 개 거절당하고 한 10군데에서 뭐 오퍼를 받고 하면은 1조 정도를 모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근데 돈 많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가면은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1조. 그런 의미에서는 스타트업이 CVC를 좋아해요. 근데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오픈 AI의 비밀을 다 얘기하고 실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걸 얘기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부에서 먼저 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재산권에 뺏기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가 있고 뭐 물론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면 법적인 이제 보호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다 조심한다는 전제하에 CVC의 특징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방에 티켓 사이즈가 큰 거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첫째.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파이저든 일라일리든 다 대기업 삼성전자한테 돈 뭐 1조씩 뭐 준다 그러면 줄 수는 있어요. 애플도 1조 주려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돈 받고 싶어. 왜요? 그 돈 가지고 제가 뭐 할 거냐면요. 클라우드 컴퓨팅 24시간 써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제가 쓸 거예요. 좋아. 그럼 그 돈 갖다가 다시 들어와요. 사실은. 고객사로서. 그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있는 서버를 갖다가 다 구축해 주세요. 앞으로 10년간. 돈이 여기서 돌고 돌아요. 돌고 돌고. 그래서 오픈 AI는 VC들로부터도 뭐 손정희 회장님한테도 비전 펀드에서도 1조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전 펀드는 엔비디아 칩이 없어요. 서버가 없어요. 클라우드가 없어요. 얘네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다 들고 있어요. 얘네한테 받거나 아마존한테 받거나 구글 클라우드한테 받거나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2023년에 빵 터졌을 때 이게 시장이 되는구나. 사람들이 돈 내고 이걸 쓰는구나. 하고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된 다음에는 후속 투자로서 10조, 10 빌리언을 갖다가 또 추가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그전에는 10%까지 갖고 있었는데 49.5%까지만 우리가 갖겠다. 왜냐면 50%가 넘어가면은 M&A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나 규제 당국에 규제가 막 들어가고 그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자회사를 편입하는 게 아니라 49%까지만 하겠다 하고 10조를 줬어요. 10조를 줬는데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의 경쟁사인 아마존 AWS는 제2등 경쟁자라고 하는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라고 하는 LLM 모델이 있거든요. 클로드가 이제 그 당시에도 2등이고 아마 지금도 뭐 스타트업 쪽에서는 2등일 거예요. 뭐 구글에서 하고 있는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뭐 그다음에 뭐 XAI, 뭐 한 3-4개 정도의 플레이어를 이제 압축이 됐어요. 그걸로 이제 좀 경쟁을 해갖고 어디가 1등이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현재는 여기가 1등이에요. 사용자 수로 봤었을 때는. 근데 막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막 올라오고 있고 막 그러긴 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자체 LLM을 개발 안 했었으니까 엔트로픽, 클로드에다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또 하면서 비슷하게 너네는 우리 AWS를 갖다가 24시간 사용해. 그리고 빨리 해, 빨리 학습해. 그 LLM 빨리 뭐 이런 식의 전략적인 투자자 관계가 CVC 시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VC랑 비슷하지만 그 관계나 그 모티베이션은 굉장히 달라요. 스타트업도 CVC의 전략적인 투자를 받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거고 전략적이라는 말은 수치화를 할 수 없는 베네핏이 뭔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투자하는 이유가 수치화를 할 수 없는 장기적인 베네핏이 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재무제표에 수치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맞았던 파이저 주사도 파이저가 개발한 거 아닙니다. 파이저라는 회사가 그 전부터 투자를 해왔던 바이언테크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스타트업이 개발했던 mRNA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야, 딴 프로젝트 다 제껴두고 이것만 개발해. 그래서 10개월 만에 파이저 주사를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 있는 유통망은 우리가 다 들고 있으니까 파이저가 사내 변호사를 가지고 정부들하고 협상하고 이건 다 우리가 해줄게. 스타트업은 R&D만 해. 그래서 어떻게 분업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개발할 수 있어요. R&D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 유통망은 우리가 다 책임지고 쫙 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제조사도 잘 알아. 잘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조하고 전 세계 다 퍼뜨리고 정부들하고 협상해갖고 정부 보조금 다 우리가 받고 주사 다 놔주고 그렇게 가는 관계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CVC 관계인데 구글도 우버에 투자해서 우버에 사용하고 있는 백엔드에 있는 그 지도는 구글 맵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소송하고 있죠. 막 우리 뭐 트랜스포테이션 데이터를 갖다가 뺏어갔다 뭐 이런 걸로 좀 안 좋은 관계로 번질 수는 있으나 이런 게 이제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VC하고 CVC의 차이점을 제가 여기 표를 정리를 해놨는데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보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이게 달라요. VC는 10년 동안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기한 내에 딱 맞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돼요. CVC는 기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자율주행 프로젝트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개발 기간이 긴 거에 합이 잘 맞아요. 또는 스마트팜이라든가 뭐 등등 합이 잘 맞습니다. 신약 개발도 그렇고 아까 코로나 같이 그런 신약 개발도 우리 바이오텍 회사에다가 일라일리라든가 파이저라든가 우리가 다 할게. 그럼 쭉 작년에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하진 않지만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하나씩 하고 있는 이런 플레이어들을 우리가 다 돈도 대주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실 그게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가 다르고 두 번째는 이제 CVC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코어한 그 산업 영역이 있지만 외부에 있는 기술이 지금 뭐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학습한다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배우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큰 차이는 CVC는 한 방에 티켓 사이즈가 크다는 것, VC는 좀 작다는 것. 그래서 여러 명의 VC를 만나고 다녀야 된다는 것. 또 하나의 차이는 CVC는 이런 전략적인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스타트업들은 싫어요. 내 아이디어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VC로 몰리는 스타트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 따라서는 CVC가 합이 맞는 데가 있고 또 극초기 단계에서는 CVC가 내 아이디어를 뺏어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초기 단계에서는 VC를 하고 나중에 특허까지 등록이 되면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니까 나중에 가서 CVC를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초기 말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5분이요? 5분? 5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5분, 7분 조금 더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차이점은 VC들은요 웬만하면은 그 심사역이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야 또 좋은 평가들이 LP들로 받고. 근데 CVC는요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요. 여기는 R&D 센터나 재무부에서 그 재무 쪽에서 쭉 차출돼 갖고 CVC를 운영하다가 좀 잘하잖아요. 프라이빗 VC로 한 10억 받고 스카우팅 됩니다. 10억 받고 가지 CVC는 계속 연봉제이기 때문에 호봉제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요. 잘 못하잖아요. 원래 R&D 부서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요. 금액은 연속성이 있고 사람은 연속성이 없고 여기는 금액은 10년 한정돼 있고 사람은 좀 연속성이 있고 뭐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VC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가 이 표의 그냥 핵심 내용이고요. 지난 10년 사이에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건수도 많아지고 있고 금액도 전 세계 VC 시장의 거의 40% 내지 45%는 이제 대기업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스타트업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받고 싶어 해요. 그 엔비디아 칩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하고 엔비디아 쿠다 생태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을 우리가 좀 액세스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오픈 이노베이션 일환으로 투자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non-tech 기업들도 그러니까 빅테크뿐만 아니라 CES 이런 데 가보시면요. 기조 연설을 화장품 회사였던 뭐 로레알이 한다거나 뭐 월마트가 한다든가 코카콜라가 한다든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non-tech 기업들도 계속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AI를 공장 자동화나 이런 데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대기업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거 이상하네. 스타트업이 돈 없다고 VC들한테 돈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 돈의 일부를 떼갖고 다른 스타트업에 또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다 전략적인 관계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스타트업이 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른 스타트업이 보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방이 돈을 우미건설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이게 CVC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돈의 일부를 갖다가 떼갖고 모두 사인이라고 하는 전자계약서 스타트업에 또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를 갖다가 비대면으로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우리 부동산 거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자계약서 소프트웨어가 잘 발달이 돼야 이게 비대면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가지도 않고도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갖다가 살 수가 있구나. 해서 여기다 또 투자를 해요.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하는 겁니다. 뭐 바이오 쪽도 뭐 당연히 제일 많이 하는 영역 중에 하나고 뭐 자율주행차도 당연히 지금 뭐 산업이 다 변하고 있으니까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하드웨어나 스마트팜이나 로보틱스나 개발 기관이 많은 곳들이 이제 CVC로 많이 몰린다. 근데 이런 곳이 아니면요 사실 VC 쪽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CBC는 원칙적으로는 2022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금산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못하게 나섰어요. 근데 금산 분리의 원칙은 193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 해왔었어요. 우리는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한 게 미국은 70년대부터였고요. 그래서 CBC가 미국에서는 80년대부터 쭉 성행을 하면서 한 40년 정도의 역사가 있지만 최근 15년 사이에 미국도 굉장히 활발해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산 분리의 원칙을 계속해서 안 풀어주고 있다가 금산 분리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산업자본, 산업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금융업을 못한다. 금융업,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을 못한다. 이걸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굉장히 빡세게 해오다가 코로나 때 어차피 다 해요.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다 팔아갖고 잉여금 그 돈 다 들고 가갖고 실리콘밸리에 삼성벤처스라고 차려갖고요 미국에다가 세금 내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LG전자, 한화 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고 CBC는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요.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못하게 놨어요. 이건 모순이다. 해갖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해갖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CBC가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에게 좀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자금도 돌아가고 스타트업들에게도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업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딥테크를 갖다가 우리가 육성하기 때문에 근데 로보틱스 하는 사람들은요 VC들한테 돈 못 받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7년짜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풀어놓은 겁니다. 세컨더리 펀드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점심시간이라서 이건 넘어가고요. 세컨더리 펀드는 사실 작년 금년 처음으로 좀 시작이 돼갖고 이거는 아마 업계에 들어오시면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작년 금년 새로 시작됐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LP들도 7년 10년 묶어두는 게 부담이기 때문에 LP들의 구주를 갖다가 다른 LP들에게 팔 수 없을까 하는 이 중고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은 두 번째 형태는 VC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시장 환경이 안 좋아져서 엑싯을 못 하겠는데 우리는 펀드를 청산할 수 있는 청산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를 조금 새로 사갈 수 있는 다른 VC 펀드가 없을까 하고 어떻게 보면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그 중고 시장이에요. 구주를 갖다가 이제 다른 VC들에게 파는 것. 이런 시장을 갖다가 세컨더리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펀드가 세컨더리 펀드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작년, 금년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중고 시장이 있어야 들어오기도 쉽고 나가기도 쉽고 그래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기한도 쭉 늘려서 강제적으로 기금을 청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길게 디벨롭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키 테이크어웨이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LP들, 그다음에 GP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이 삼각관계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LP들이 스타트업들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창업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레베뉴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이게 다 이해관계 일치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디테일한 것들은 더 실무자들께서 뭐 내일 또 다음 주에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도 VC 업계의 미래도 굉장히 저는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가 아마 창창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열강을 해주신 백영욱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 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다가 드시고 다시 다들